네, 그러면은 12장 정신건강 제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어, 우리 PPT 자료는 5페이지에 있는데요. 스트레스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리적 반응으로 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생리적 반응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외적 자극으로 보는 것입니다. 외적 자극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호작용적 관점인데요. 개인과 환경과의 부적합한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개인과 환경과의 부적합한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경이라 함은 자신의 복지나 안녕을 위협하는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부담을 주는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초과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개인과 그 환경과의 부적합한 관계로 보는 관점. 즉, 생리적인 반응, 외적 자극, 상호작용적 관점. 이 세 가지로 스트레스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의 원인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 생활사건, 물리적 환경, 대인관계, 직업에서 오는 것들, 이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사건을 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전쟁이 되겠죠. 전쟁 사건, 전쟁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죠. 전쟁 엄청난 큰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입니다. 홍수도 마찬가지죠. 자연재해, 홍수, 쓰나미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생사를 결정짓는 그런 생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진 않지만 우박 같은 거 그런 것도 되고요. 지진도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직, 직업을 잃는 거 이것도 크나큰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이혼, 사별도 포함인데요. 배우자의 사망이 가장 큰 스트레스인데 그런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등 이런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리적인 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데 밀집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밀집도가 높은 거, 밀집. 대도시는 되게 밀집돼 있죠. 인구 밀도가 엄청 높은데 이런 밀집돼서 사는 환경도 엄청난 스트레스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밀집에 대한 설명은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도 마찬가지죠. 환경오염, 대기오염, 물오염 등등 환경오염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수돗물을 먹었지 물을 사서 먹지는 않았어요. 엄청난 지금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런 환경오염도 엄청난 환경을 주는 스트레스를 주는 물리적 환경이 된다. 소리 자극도 마찬가지죠. 층간소음으로 살인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자극도 그런 스트레스 원인이 된다. 세 번째로 대인관계인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것들 중에 과반 이상이 인생에서 어려움 중에 반 이상이 사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인데요. 그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직업에 종사하면서 살게 되는데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잠깐 이 동영상을 끄고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2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설명을 들으시고 잠깐 이 동영상을 정지시켜 놓으신 다음에 생각해 보신 다음에 간단하게 적으시고 다시 동영상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제로, 어떤 문제로 생각해 볼 거냐면 본인이 살고 있는 중에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기말고사가 스트레스 준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장 자기의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두 가지가 스트레스 주는 원인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말고사를 스트레스로 봤다면 기말고사가 왜 스트레스인지 자기가 준비가 안 돼서 준비 부족으로 기말고사의 결과를 두려워해서 오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준비를 하고자 하는데 너무 양이 많다든지 어려워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등등 자신이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두 가지가 왜 스트레스를 주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과 형제, 친척, 부모님, 혹은 친구들, 교회 친구들, 이런 친한 사람들과 이 방금 얘기한 이 두 가지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는, 소통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가 한결 풀리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활 스트레스의 원인 중에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직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얘기를 해봤는데요. 직업도 사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습 자료실에다가 올려놨는데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 낮은 직업에 대한 PPT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걸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구직 사이트인 커리어캐스트라는 구직 사이트가 있어요. 커리어캐스트라는 구직 사이트가 있는데 그 구직 사이트에서 2013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 10가지와 가장 스트레스가 적은 직업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런 것이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겠죠. 자기가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성격인지 혹은 스트레스를 잘 견디지 못하는 성격인지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런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커리어 캐스트가 이런 조사를 할 때 고려한 항목은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직률, 그 직업을 떠나는 비율, 그리고 성장성, 직장의 성장성, 수입, 마감 압박이 있는지, 직업의 경쟁력, 직업이 없어질 건지 계속될 건지 하는 직업의 경쟁력, 그리고 힘쓰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 그리고 위험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만족도가 높은가, 낮은가, 이 8가지 측면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 낮은 직업을 각각 10개씩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 랭킹 10은 1등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군인입니다. 군인이죠. 월급은 적고 죽음의 요소가 있는 거죠. 1번 군인. 군인 중에서도 사병입니다.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 2등 장군입니다. 군인 중에서도 지도자 장군. 세 번째 소방관, 네 번째 밀항기 조종사, 다섯 번째 홍보 담당자, 마감이 있죠. 마감 압박. 6번 회사 중역, 스트레스가 크죠. 회사 임원, 사진기사, 사진기자,
신문기자, 마감 압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택시기사, 경찰관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이고요. 스트레스가 낮은 직업은 1등이 교수입니다. 1등이 교수예요. 그죠? 자기가 하는 연구에 집중하면 되고 교육도 자기가 전공 분야에서 교육하게 되기 때문에 자율적인 어떤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는 좀 적지만 스트레스가 낮은 직업입니다. 그 다음에 재봉사, 의료기록관리사, 보석가공사, 임상실험사, 청각과학자, 영양사, 헤어스타일리스트, 도서관 사서, 드릴머신 오퍼레이터 등이 스트레스가 낮은 직업을 이라고 지금 인정되고 있습니다. 연봉은 비교적 낮아요. 스트레스와 연봉 간의 대우 간의 관계는 정비례라고 꼭 볼 수는 없지만 비교적 연봉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에 보면 장군이나 민항기조종사나 회사 측은 연봉이 높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낮은 직업에 보면 비교적 높은 연봉을 가지고 보이고 있는 직업은 없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얘기해서,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와는 약간의 그 연봉과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리적인 반응과 심리적인 반응인데요. 스트레스의 반응, 생리적인 반응과 심리적인 반응인데요. 먼저 생리적인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의 생리적인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신 피질에서 코르티솔이 분비가 증가합니다. 부신 피질에서 코르티솔의 분비가 증가한다. 코르티솔은 신체가 에너지원을 동원하고 상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그죠? 스트레스 상황에서 뭔가 에너지원을 동원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고 상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그 호르몬 코르티솔이 분비가 증가하게 된다. 두 번째로 부신 수질에서 카테콜라민이 분비됩니다. 부신 수질에서 카테콜라민이 분비됩니다. 카테콜라민 안에는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피네프린은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데 에피네프린은 부신 수질에서만 분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피네프린이 많아졌을 때 스트레스가 늘어났다라는 측정을 하게 되는 스트레스의 생리적 지표로 쓰입니다. 즉 생리적 반응은 코르티솔이 분비하고 코르티솔의 분비가 증가하고 카테콜라민이 분비된다. 이 두 가지 생리적 반응이 있다. 두 번째로 심리적 반응인데요. 심리적 반응은 한 세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 반응은 한 세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노, 두 번째로 불안, 세 번째로 슬픔입니다. 분노, 불안, 슬픔. 분노, 불안, 슬픔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분노입니다. 분노, 스트레스가 유발한 분노. 분노는 관계를 파괴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부정적인 정서죠. 좌절을 경험할 때 주로 자주 경험합니다. 근데 분노를 강하게 느낄 때 정서적인 각성을 하게 되고요. 높은 정서적인 각성을 하게 되고 그 높은 정서적인 각성은 주의력의 범위를 축소시켜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축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력과 기억의 효율성도 나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한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큰 분노에 직면했을 때 바로 그것에 대응해가지고 대응한다든지 판단하지 마시고 약간 살짝 그 분노를 피하고 누그러뜨린 다음에 자신의 판단력과 기억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돌아왔을 때 판단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안인데요. 불안은 위협평가와 관련성이
높은 정서 체험입니다. 위협이 왔다, 어떤 위협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을 때 느끼게 되는 정서 체험입니다. 그 다음에 슬픔인데요. 슬픔은 뭔가 상실과 관련되는 거죠. 상실과 관련되는 겁니다. 슬픔, 즉 스트레스의 반응으로서 분노, 불안, 슬픔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의 결과입니다. 스트레스가 꼭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오고 옵니다. 그럼 먼저 스트레스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결과. 첫 번째, 인지적 기능이 손상됩니다. 두 번째, 탈진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정상적인 사회관계들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인지적 기능의 손상. 두 번째, 탈진을 경험하게 되고 정상적 사회관계들이 손상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결과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통해서 개인적인 성장이 촉진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미래에 경험할 수 있는 유사한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고요. 우린 여기서 잠깐 우리 강의를 스톱해놓고 유튜브에 접속하셔가지고요. 스트레스를 친구로 만드는 법이라는 테드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자막이 있어요. 한글 자막이 있으니까요. 테드 강의인데요. 유튜브에서 스트레스를 친구로 만드는 법을 치시면 강의가 뜹니다. 강사는 건강심리학과에 근무하는 켈리 맥고니걸이라는 사람입니다. 켈리 맥고니라는 여성인데요.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친구로 만드는 법에 대한 강의가 있는데 14분짜리인데요. 내용이 유익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동영상을 보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울증이 되겠습니다. 우울증은 없음의 병입니다. 없음의 병이다. 뭐가 없냐? 호르몬이 두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기쁨의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없습니다. 또한 의욕의 호르몬인 노르아드레날린이 결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기쁨도 없고 의욕도 없는 거죠. 기쁨도 없고 의욕도 없습니다. 1960년대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은 학습된 무기력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현상. learned helplessness, 학습된 무기력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이것은 개를 두 집단으로 나누고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집단에 쇠그물에다가 개를 매달아 놓고 5초 간격으로 전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근데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그 비교 집단에다가는 전기 충격을 주지 않았어요. 그 두 개의 집단의 개를 두 칸으로 나누어진 왕복할 수 있는 두 칸의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왕복 상자에다가 개를 넣고서 한 상자 밑에다가는 5초 간격으로 전기 충격을 주고 다른 편에는 전기 충격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건너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런데 그 두 집단의 개에게 전기 충격을 주었을 때 전기 충격을 상시 받았던 그런 개들은 이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충격을 받고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전기 충격을 받지 않았던 그런 개들은 전기 충격이 오자마자 어머 뜨거워라 하면서 전기 충격이 없는 곳으로 피해 갔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무기력증도 학습된다라는 것을 마틴 셀레그만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발견은 이후에 긍정적인 것, 마인드, 그리고 낙관주의도 학습할 수 있다라는 긍정심리학의 중요한 전제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죠. 낙관주의, 긍정적인 태도, 생각, 이런 것이 학습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미치게 됩니다. 무기력증,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정서도 학습되시지 긍정적인 정서, 낙관주의도 학습된다는 생각에 미치면서 긍정심리학, 행복심리학을 구성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한국 경우에 학습된 무기력 현상의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습 자료실에다 올려놓은 건데요. 이 PPT 자료 보시면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2000년도, 지금부터 딱 20년 전에 명문대 학생이었던 이은석 군이 자기 부모를 망치로 때려 죽인 사건,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 충격적인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교육학이나 심리학 등등 인간 발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한번 읽어봐야 되는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자는 연대 심리학과 이훈구 교수십니다. 퇴직하셨습니다. 사실 이훈구 교수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우연히 KBS 9시 뉴스를 보면서 이은석 군의 형이 기자와 인터뷰하는데 자기는 동생이 부모님을 죽인 것을 이해한다. 그 행위를, 살인 행위를 이해한다. 충격적인 거죠. 그런 걸 들으면서 이거는 학습된 무기력이다. 이거는 학습된 무기력이 불러일으킨 비극이다. 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러면서 상당 기간 동안 이은석 군의 그 교도소에 가서 인터뷰하고 자료를 모으면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물론 좀 약간 분위기는 주제 자체는 어두우니까 좀 그런 면은 있지만 상당히 좀 세밀하고 분석적으로 되어 있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PPT 자료 거기에 보면 그 부모님이 아동학대를 해서 그 이은석 군 범인은 학습된 무기력증을 학습하게 되는데 사실 그 부모가 그 이은석 군에게 참된 소통을 했다면 네가 느꼈을 그런 고통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면 이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한 명의 그 한 사람의 이윤석 군의 마음을 받아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윤석 군과 그 부모님과는 그 PT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평소에 구박도 받고 비교당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즉 무기력증을 학습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청년기까지. 그래서 이윤석 군은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화해하려고 했지만 부모님이 받아들이지 않고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 살인을 결정을 짓고 새벽에 살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인지행동 치료인데요. 인지행동 치료. 아론 백은 인지행동 치료에
전문가인데 사실 지금 이런 장애인 상태, 장애 상태를 뭔가 호전시켜서 긍정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낙관주의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낙관주의, 학습된 낙관주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습된 무기력을 뒤집은 게 학습된 낙관주의죠. 낙관주의도 학습할 수 있다. 이런 학습된 낙관주의를 통해서 사고방식, 우울증의 사고방식을 깨트렸을 때 건강상태, 정신건강으로 올 수 있다 라는 기본 컨셉입니다. 기본 컨셉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우울증을 치료하는, 우울증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불교적인 해석,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여가에서 살펴봤는데요. 불교에서 명상, 집중 명상과 관찰 명상이 있었습니다. 집중 명상과 관찰 명상인데, 관찰 명상으로 이런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을 때,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때 그 스트레스를 받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분노가 막 일어날 때 그 분노에 대해서 유심히 쳐다보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분노가 일어나는가, 그 분노를 한번 주의 깊게 주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지나면 그 분노에 주시하고 있는 자신이 다른 정서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때 어떤 생각이나 어떤 정서를 느낀다면 또 그 정서를 집중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관찰 명상을 10분, 20분, 30분 하다 보면 생각도 바뀌고 정서도 바뀌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정서, 어떤 그 슬픔 혹은 의욕이 없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나 행위가 계속 변한다는,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은 무기력증과 기쁨이 없음에 고착돼 있어서 거기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 명상, 관찰 명상, 메디테이션, 명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현실 생활에서 관찰 명상을 생활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정서나 부정적인 생각에 깊이 빠지지 않고 현실을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 이 동영상을 정지를 시켜 놓으시고 혹은 이 동영상을 다 들으신 다음에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우울증 완치 훈련이라는 그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우울증 완치 훈련 19분짜리입니다. 19분짜리. 원인은 8분 30초부터 돼 있어요. 3분간. 그리고 12분부터 7분간 회복 훈련.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총 19번짜리 우울증 완치 훈련, 정신과 의사가 올려놓은 건데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이것이 사실 인지행동치료, 방금 얘기한 아론백의 인지행동치료, 이것과 통하는 건데요. 인지행동치료를 통한 우울증 완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 완치 훈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 동영상을 보고 왔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PPT 자료 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이 이기는 행복 연습입니다. 우울증이 이기는 행복 연습. 첫 번째, 대처 전략. 우울증을 제공하는 것들, 그런 환경들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 대처 전략을 갖는 것.
그리고 용서하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 주변에 대한 용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라.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해라.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2장 정신건강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총 12장의 내용을 공부하시느라고 매우 고생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특히 재택 수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을 텐데요. 중심을 잃지 마시고 지혜롭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재택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월 15일 날 있는 기말시험 잘 준비하시고 학생들마다 희망하는 그런 성적을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